북한은 그야말로 이 잠수정을 대남 침투 혹은 도발의 그 천병으로서 이제 사용을 해왔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하면 왠지 옛날 사건, 언제적 잠수함이야. 이런 느낌 사실 들 텐데, 종민 씨. 근데 이게 최근에도 북한이 잠수함을 이용해서 우리나라를 침투한다는 사실 아세요? 최근에요? 예. 2019년 북한이 잠수함을 통해서 우리 동해로 몇 번이나 침투했을까요? 비교적 최근이잖아요. 2019년. 그렇지. 그래서 들은 건 없거든요, 많이. 네. 그러니까 많이 안 들었으니까 한두 번 정도 뭐. 한두 번, 무려 2019년 한 해에만 90번. 90번. 90번을 북한 잠수함이 우리 동해 바다로 침투를 했습니다. 뭐야? 몰라요? 예. 자, 그런데 이게 놀랄 일도 아닌 게 2018년에는 한 해 동안 150여 차례 침투 훈련을 벌였어요. 북한이 뻑하면 잠수함 침투 훈련을 벌여서 동해를 넘어왔다가 다시 몰래 넘어가는 훈련을 한 해에 150번 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머? 2014년에도 120회를 했죠. 코로나 전까지는 매년 평균적으로 80에서 90여 차례를 꾸준히 잠수정을 통해서 북한 함흥에서 우리 동해 바다를 왔다 갔다 해왔다는 겁니다. 이 대남 침투 훈련을 북한이 계속 지금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말인즉슨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언제든지 잠수함에 무기 싣고 병력 실어서 동해 쪽으로 침투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사실 북한이 노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비해서 잠수함의 성능은 상당히 떨어지는데 개수는 많거든요. 소형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특수부대를 싣고 저희 이제 동해, 서해 그리고 남해로 해가지고 저희가 있는 핵발전소 이런 데를 공격한다 그러면 이거는 북한이 핵무기를 쏜 것만큼 위협적인 그런 상황이죠. 위험하죠. 그럼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뭐 북한이 잠수정에 무슨 특수부대 태워가지고 왔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보면 단 한 발로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려 핵이라는 거를 싣고 만약에 잠수함이 떠서 대한민국에 왔다? 이건 끔찍한 일인 거죠. 이제 아주 대놓고 핵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공개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군 무력 강화의 새로운 창의 서막을 알리고 첫 전술 핵 공격 잠수함 제841호가 김군옥 용호로 명명됐습니다. 오늘의 진수식은 우리가 신형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못지않게 우리의 족수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스비 미쓰고 소리가 나왔다. 야. 사실 이렇게 영상으로만 봐도 좀 충격적이요. 자,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제 팔레스타인 전쟁, 이제 하마스의 그 기습 침투 공격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이거는 뭐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이제 북한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전투의 기술로 봤을 때 뭐 땅굴도 있죠. 거기다가 이제 드론 기술도 있죠. 또 방사포를 통해서 소위 우리가 얘기했던 아이언돔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여기에 이제 바로 핵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잠수함을 통해서 바닷속에서 핵을 사용한다? 이건 정말 허를 찔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북한의 이 잠수함을 이용한 이 핵 위협 어느 정도로 위험한 건지 저희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만갑의 아인슈타인이시죠. 그리고 원자핵 공학 전문가이신 석윤열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K 아인슈타인, 카인슈타인입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예.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북한이 핵 잠수함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개를 했잖아요. 그죠? 잠수함이라기보다는 핵을 실을 수 있는 재래식 잠수함. 공격 핵 잠수함 이렇게 해야 그렇죠. 되죠. 그러니까 잠수함. 이거 조금 애매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핵 추진 잠수함은 아니고 핵을 실을 수 있는 재래식 잠수함. 아주 이상한 배합이죠. 어느 나라도 이런 걸 갖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북한만의 아주 기발한 창안이죠. 그 약간의 그 시차는 있었지만은 보세요. 핵 개발, 이제 수소탄 6차 실험, 7차 실험 언젠가 하겠죠. 미사일 보세요. ICBM 거의 됐어요. 단지 재진입을 못한다.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인데 그 전 단계로서 핵을 싣고 가는 재래식 잠수함. 그렇지만은 이것도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러면 북한 잠수함에 핵 탄두를 실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저기 수직 발사관 지금 10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6개 정도 절반 이상은 제법 반응이 커요. 그래서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죠. 교수님이 볼 때도 이건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왜냐면 이거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북한에 핵 없어. 맞아요. 허접해. 저 괜히 그러는 거였는데 진짜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무슨 핵융합을 한다. 에이 그건 아니야. 근데 핵융합을 했어요. 수탄이라는 게. 이게 나오면은 그야말로 완전히 핵 전쟁 시나리오 자체가 바뀌어진다는 말이죠. 전쟁 시나리오 자체가. 게임 체인저. 맞아요. 정확히 이 우리는 경기장, 운동장이 이제 기울어져 버린 거죠. 이게 큰 의미인데 사실 문제는 이 방에 어느 누구도 뚜껑 열고 들어가서 잠수함을 구경을 못했습니다. 네. 그냥 추출할 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거기 들어가봤자 그 핵탄두가 맞을까? 근데 그게 아니고 아마 그 잠수함 크기의 핵탄두를 맞출 수도 있겠다. 그럼 또 그러겠죠. 막 그까지 것 가볍고 작은 건데 별거 아니야. 그렇지만 작고 가볍다고 해서 별거 아니라는 건 절대 아니죠. 히로시마 같은 도시가 날아갈 수 있고 상만이 날아갈 수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소가 날아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협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음이 나올까요? 아니요. 아니죠. 심각한 일이죠. 그럼요. 언제 어떤 위협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그냥. 이게 다 김정은 때문이야. 아주 잘 얘기하고 있어. 그래. 진짜 적응 안 된다 진짜. 어느 눈이 아주 조그만 그래. 근데 모자 작은 거 아니에요? 근데 모자 작은 거 아니에요? 모자 똑같다. 모자를 부정부양시켰습니다. 쓰긴 썼지만 쓰지 않는 느낌. 위에는 크고 옆에는 큰데. 아니 영상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가 이해가 안 됩니까? 예? 아니 잠수함 뭐 그 진수식 때 그 모자는 좀 아니잖아요? 이 모자는? 무슨 해외여행 간다고 그래. 뭐야? 아닙니다. 내가 이 모자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김종민 동무 때문에 모자를 썼습니다. 진짜요? 국민 이거 왜? 얼마 전에 보니까 이 모자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팬인 마음에 나도 똑같은 모자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딱 써서 항상 다니고 있습니다. 네. 원피스. 네. 네. 어린 시절, 네. 어린 시절도 모았던 김종민 동무의 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요즘 패션 보면 아주 무슨 이태리 신사예요. 그러니까요. 김정은이 패션에 요즘 부쩍 신경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김정은 패션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왜? 진짜 중요한 문제가 이 잠수함 문제라고 저도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랭킹 몇 개를 좀 조사해 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북한 해군에 대해서 간과하거나 잘 모르는 사실 한 가지. 첫 번째, 북한의 해군 주요 전력 규모만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세계적인 탑티어 수준입니다. 그 예로 잠수함 전력 보유 랭킹이 전 세계 몇 위일까요? 전 세계를? 전 세계. 그러면 12위권, 13위권 정도 될 거야. 희석이 형은 12위에서 13위권. 왜냐면 그 선진국들은 이미 있을 거니까. 그래서 오빠가 이런 거 13이라 그랬어요? 저는 한 3위는 될 것 같아요. 3위? 왜냐면 북한은 개수로 이기거든. 근데 왜, 북한은 질보다 양이거든. 근데 왜 바다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바다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맞아. 정답은 세계 1위입니다. 그렇지? 세계 1위입니다. 그렇지? 어머머. 진짜요? 1등은 다 좋은 거지. 대박이다. 1등은 다 좋은 거예요. 봐서. 국방부 출입 기자를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한 진짜. 4년 정도 했거든요.
매해 제가 국방백사 나오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사실은 잠수함 전력 세계 순위 랭킹을 보는데 북한이 놓치질 않아요. 아니. 놓치질 않아요. 아 진짜 일이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해군력 세계 5위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해군력? 일본? 우리나라. 대한민국. 해군력 전체 랭킹이 우리나라가 세계 5위입니다. 네. 강하네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잠수함을 18척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 8척. 그런데 해군력 14위인 북한은 네. 잠수함을 몇 척 정도 갖고 있길래 도대체 잠수함 부문 1위일까? 그럼 한 50대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몇 척이나 돼요? 50대 갖고 안 되지. 제가 한 알기로 200대 있지. 미국이 한 65대 그 언저리를 갖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보다 또 많다. 그럼 한 그보다 200대. 많다 한 70대? 한 1위니까 그죠. 제가 2022년에 우리나라 국방부가 발행한 국방백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공식적으로 국방백서에서 70여 척을 북한이 갖고 있는 것으로 70여 비가 돼 있는데 근데 통상 이거보다 전문가는 더 많이 봐요. 아. 그래서 뭐 78척. 근데 어떤 자료는 또 90여 척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현재 해군력 세계 랭킹 1위는 당연히 어디겠어요? 미국. 미국이 68척의 잠수함을 갖고 있어요. 그럼 해군력 세계 2위는 어딜까요? 일본. 중국. 중국. 그렇죠. 중국이 72척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맞네. 이들보다 북한이 더 많다는 거니까. 잠수함 분야에 있어서 북한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력적인 국가인가가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근데 북한이 그동안에 사실은 잠수함의 성능을 보면 동해상의 경운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좀 무시해도 됐어요. 동해상에 달달달달 소리 나요. 북한 잠수함 소리 들어보면 디젤이구나. 둥, 오토바이 둥, 그거. 달달달달달. 그것도 이제 옛날 디젤. 그래서 사람 몇 명만 실어 나르는 정도였는데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은 아까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전술 핵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공격형 핵 잠수함이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북한이 선보였던 대수만 많았던 잠수함과는 전혀 다른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생각해보면 분명히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2019년 7월에요. 김정은이 신형 잠수함 이 건조 현장을 공개한 후 4년 만에 북한이 처음으로 다시 한번 전술핵 잠수함인 김근옥 영함을 이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만큼 뭔가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와 어떤 또 자신감의 어떤 발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세계 잠수함 전체 규모 1위답게요. 이 북한의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 한반도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지 또 김정은이 정말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통해서 기습 남침을 가능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지금부터 북한 김근옥 영웅함 그 위력과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사실 정말 궁금한 게 도대체 이 김근옥이 누구길래? 아니 김일성, 김정일 이 최고 지도자도 아닌데? 그렇지. 아니 어떻게 이 김근옥 영웅함이라고 이름을 졌는지도 너무 궁금하고요. 아니 혹시 이 이름 안에 혹시 무슨 김정은의 꿈꾸기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왜냐면 이게 오빠가 점점 똑똑해지고 있어. 김근옥이라는 인물이 뭔가 유명하니까 우리도 도산 안창호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순신 함. 누굽니까 도대체? 사실 김근옥이라는 사람은 6.25 때 미국의 이제 중순양함 볼티모호를 이제 격침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북한의 이제 해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근옥에 대한 그 기록 영화도 있어요. 저희 한번 보시죠.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인 1950년 7월 1일 당시 조선 동해의 속초 앞바다에 전개한 제2 5뢰 정대에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전투 명령이 하달됐습니다. 저 때문에 이제 사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첫 이제 해군. 첫 해군. 이 기적적인 성과는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 장군님을 결수하기 위한 불굴의 희생성을 가지고 승리하였습니다. 이게 참 북한이란 나라 전체가 집단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것 같아요. 왜요?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는 거짓말이지 모르겠어 이걸요. 그러니까 북한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6.25 한국전쟁 터지고 난 다음에 뭐 일주일 후에 강원도 주문진 해전에서 미 중 순양함 볼티모어 호를 격침했다. 네. 이 세계 해전사의 뭐 영웅적인 뭐 업적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만 검색해보면 나와. USS 볼티모어를 치면은 1941년도에 건조가 된 다음에 1946년도에 퇴역을 해요. 오 마이 갓. 어디 갔어? 얘는 한국전쟁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생각해서 있었나 보지. 정확한 겁니까? 정확한 거예요. 저 바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럼 이거 뭐 헛것 본 거예요? 미국 해군기로 검색하면 나와요. 다 공개가 돼 있어요. 이게요. 진짜 뭐야? 6.25 딱 발발하자마자 북한군은 제해권과 제공권은 바로 그날로 잃어버려요. 진짜요? 그러니까 뭐 해전에서 승전이고 이 말 처음에 나 딱 듣는 순간 뭔 승전을 해. 배가 뜨질 못하거든. 비행기가 뜨질 못해. 처음에 이제 며칠간 뭐 약흑이 몇 대 왔다 가다가 그 다음부터 완전히 제공권과 제해권은 그냥 거의 도대체 뭘 배운 거야? 저도 이때 그 요 내용을 취재해 봤는데 북한 표기대로 하면 이제 발지모 이래가지고 이게 뭔가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볼티모어인데 볼티모어 함은 실제로 없었고 그 당시 6.25 때 중순양함이 한국 해전에 투입된 적도 없어요. 별로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왜 북한이 김군옥 영웅함을 들고 나왔느냐 이걸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뭐 핵과 미사일 이런 부분으로 국제사회를 좀 압박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대남 적대 관계를 지금 많이 형성해 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 해군 잠수함을 출격시킴으로써 남침야욕을 현실화할 수 있겠다. 실현할 수 있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위원장. 말해보시죠. 그러니까 이거야. 뭐냐면 이게 무슨 핵 공격 잠수함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막 얘기하고 뭐 김군옥 하면 어쩌고 이거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연하디. 당연하디. 내래요. 자신 없으면 여기 나왔겠습니까? 사실 우리 북조선의 특급 핵 비밀병기인 김군옥 영웅함 이 영웅함이 허술하지 않다는 걸 내래 여기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쉽지 않을 텐데. 우리 북조선의 자랑 김군옥 영웅함이 얼마나 위대한지 남조선 승냥이들은 귀를 쫑긋쫑긋 열면서 집중해서 들으라오. 조선민주주의의 인민공화국 해령무력 강화의 새로운 장의 서막을 알린 김군옥 영웅함 진수식. 크게 했다. 우리 해군의 군사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설계된 이 잠수함은 수중에서 적대 국가들을 선제 및 보복 타격할 수 있는 위협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경애하는 찐정은 동지께서 열렬한 환호 속에 등장하셨다. 헛돌 반갑습니다. 오늘 진수하게 되는 제841호 김군옥 영웅함 저 실체가 우리 해군의 기존 중형 잠수함들을 공격형으로 개조하려는 전술 핵 잠수함의 표준형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공화국에 대한 침략의 상징물로 인식되어 있던 핵 공격 잠수함이라는 수단이 이제는 파렴치한 원수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는 위협적인 우리식의 새로운 공격형 잠수함이라는 사실은 진정 우리 인민 모두가 안길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대한 공화국의 첫 전술 핵 공격 잠수함 그 혁명적인 위력을 상세하고도 면밀히 소개합니다. 먼저 1,800톤급 기존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 무려 3,000톤급으로 재탄생한 김군옥 영웅함. 그리고 김군옥 영웅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함상.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발사관을 무려 10개나 탑재하였다. 이건 세다. 세다. 세.
탄두를 실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물론 잠수함 선체 앞부분에는 우리 공화국의 자랑 핵어뢰까지 장착. 김구록 영웅함 단 한 척만으로도 남조선 초토화 완전 가능. 하지만 김구록 영웅함은 시작일 뿐. 경애하는 찐정은 동지의 포부는 콸콸콸 바다처럼 끝이 없는데. 모든 중형 잠수함들을 공격형으로 전환시키는 공정을 급속히 추진함으로써 기존 잠수함들이 핵 잠수함화를 실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소들을 공포에 떨게 할 김구록 영웅함을 계기로 조선인민군이 아로 새겨온 백전백승의 영광이 줄기차게 이어질 것입니다. 자, 아니 근데 김진 기자님, 이게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게 이건 아무튼간에 뭐 이 특화된 기술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고 제가 북한의 정찰 위성 편일 때는 그거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다라고 말했잖아요. 솔직히 너무 재밌게 잘해주셨는데 제가 웃음이 좀 안 나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지 제가 좀 구체적인 재원을 비교할 수 있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함께 보면서 지피지기 백전백승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름하여 북한의 김구록 영웅함 비포 앤 애프터. 찾을 수 있어. 이게 이제 북한이 개조한 거거든요. 근데 김정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던 말이 있어요. 뭐예요? 그게 어떤 말인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북한이 기존에 보유했던 잠수함은 자, 이게 비포입니다. 북한이 1970년대부터 도입했던 로미오급 이 러시아, 소련 스타일 잠수함입니다. 기존에는 뭐 북한이 주력으로 보유했던 잠수함이 이 로미오급 잠수함입니다. 길이가 뭐 한 76.6m 정도 되는 잠수함이고요. 사실은 소련이 연안 방어를 위해서 만든 방어용 잠수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뢰도 한 2-3기밖에 들어가지 않고 그닥 위력적이지 않은 잠수함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이걸 개조해서 만든 김구록 영웅함 애프터 사진을 좀 바로 준비해 볼게요. 색깔이 일단 달라졌어. 자, 이게 어떤 게 차이점이 일단 가장 눈에 띄어요? 길이요, 길이. 그렇죠. 10m가 더 길었어. 이렇게 확 바뀌었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잠수함의 직경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직경은 비슷한데 길이가 확연하게 쫙 늘어났죠. 한 9에서 10m 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라서 길이를 더 연장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좋네요. 가능하죠. 그런데 핵 추진 잠수함에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 있는 이 소형 원자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핵 융합 에너지를 계속 끊임없이 발생해서 연료를 채울 필요도 없고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뭐 이 해수면 위로 나올 필요도 없죠. 부상할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론적으로는 무한대는 아니지만 장시간에 해저 속에 잠수할 수 있는 은밀성이 최대화된다는 특징이 있죠.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일단은 가시적으로 속도가 차이가 나요. 디젤 잠수함은 16에서 17. 특히나 북한이 갖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이 로미오 잠수함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속도가 더 느려요. 굉장히 만들어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보다 핵 추진을 이용한 잠수함은 시속 46에서 사실은 더 빠릅니다. 더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수함은 아까 뭘 했어요? 속도가 빠른 게 무조건 이긴다고 했죠.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물속에서 시속 46이면 진짜 빠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속도 차이에서만 봐도 어마어마한 거죠. 결정적으로 증명된 게 뭐냐면 1982년도에 실제로 핵 추진 잠수함이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투입됐던 해전이 있었어요.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붙었던 포클랜드 해전. 영국에서 포클랜드까지가 1400km 정도 돼요. 최대한 빨리 영국 본토에서 저 밑에 남미에 있는 포클랜드까지 보내야 되거든요. 일단 핵 추진 잠수함이랑 재래식 디젤 잠수함을 동시에 보냅니다. 먼저 도착한 애들이 작전 개시하라고. 핵 추진 잠수함은 단 10여일, 2주가 안 돼서 저 멀리 북해의 영국에서 이 남미 앞바다까지 도달을 해요. 그런 반면에 이 디젤 잠수함은 무려 5주 이상 걸렸어. 5주요? 이미 게임 끝난 후에 디젤 추진 잠수함이 근데 나 끝났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46km 시속이면요. 9시간이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예요. 맞아요. 와, 이거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가 개발한 도산 안창호함의 경우에는 이게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시속 37km 운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그래도 물론 핵 추진 잠수함의 속도는 좀 못 따라가는 거죠. 이 도산 안창호함도 재래식 그 디젤 잠수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조선 이 강국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핵 추진 잠수함을 못 만드는 건지 아니면 기술이 없는 건지. 그러니까 기술적인 의미에서 못 만든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력을 갖고 있고 실제로는 잠수함 설계 기술도 그 원조국인 독일에 버금가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핵 여기를 쓰려면 소형 원자로가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사실 우리가 만들어내려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국제법상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인데. 네, 미국이 이제 허용을 안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전략무기이기 때문에 이게 된다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 국내에서 쏘는 게 아니라 먼 바다까지 가거든요. 이게. 몇 달 가면 미국 앞도 가고 뭐 전세 유럽도 가고 다 가는 거란 말이죠. 이런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미국이 허가해주지 않는 부분인데 그것도 최근에 기류가 좀 바뀌었다는 첩보를 좀 제가 받았는데 왜냐면 봐봐요. 이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해서 완성했어요. 북한이 이제 바닷속에서도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수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북한이 핵을 이제 소형화해서 양산하기 직전 단계가 아니었을 때는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미국이 우리가 보유할 것을 허가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공감대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미국의 조야, 워싱턴 조야에서도 한국에게 이 전술 핵무기를 다시 재배치해 줄 거냐 아니면 그냥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게 할 것이냐 그런 선택지의 상황에서 전술 핵무기를 다시 한반도에 배치하는 건 부담스러우니 그냥 한국이 기술도 많은데 그냥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게 허가를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조야의 공감대가 있다라는 얘기를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들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작전 기간의 차이, 잠행 능력의 차이인데 디젤 잠수함은 최장 2, 3주. 근데 사실 북한 잠수함은 2, 3주도 작전을 못 해요. 그런데 핵 추진 잠수함은 핵 연료가 떨어지지 않는 한 계속. 그래서 보통 이론적으로는 뭐 6개월까지도 잠행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굉장히 작전 기간이 길다라는 거겠죠.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승조원들이 견딜 수 있을 때까지 바닷속에 있을 수 있다. 사실 이런 작전 개념이 가능한 거죠. 잠항 시간이 사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아니 이 핵 추진 잠수함을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이 잠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수님? 그 디젤 경유차 있잖아요. 근데 이건 다르고요. 경유차는 사실은 경유 그 자체가 엔진에 힘을 주잖아요. 근데 활력이 더 좋아요? 그것보다는 수소하고 산소를 결합하면은 이게 연료 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산소하고 수소로 돼 있잖아요. 분해를 하는데 만약에 이걸 연소시키려면 굉장히 많은 산소가 필요한데 그걸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떠야 되는데 뜨다 보면 이게 잠수함 아니죠. 그렇죠. 수상함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맞아요. 디젤 엔진도 있는데 왜 굳이 배터리까지 달고 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요. 디젤 엔진을 쓰려면 계속 공기를 끌어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산소를 끌어들여야 되니까 물 위에 떠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잠수함 안에다가 산소를 그렇게 많이 싣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물 바깥에서 디젤 엔진을 돌려서 그렇죠. 배터리에다 집어넣고 동력을 가라앉아서 배터리로 돌아다니고 하이브리드. 맞아요. 아 근데 너무 불리해요. 잘하고 거죠. 핵 추진하고는 너무 불리해요. 아 그래서 이제 생각한 꼼수가 하나 있어요. 너무 노출되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스노클링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저기 스노클링 있잖아요. 그것만 하고 하면은 잘 안 보여요. 그걸 가지고 한 다음에 잔뜩 산소를 끄집어 당겨가지고 발전해서 충전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건 2주, 3주까지도 가니까 제법 긴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굳이 수상함이라고 하는 그 저기 불명예를 안지 않고도 공기가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런데 2-3달 또는 6달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다고 그렇죠. 잠수함 영화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씬이 어떤 씬이냐면요. 잠수함이 가다가 구축함을 만나요. 전투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형급 구축함들은 워낙 잠수함을 잘 찾기 때문에 잠수함이 숨어요. 물 밑으로 숨는단 말이에요. 그럼 구축함이 그 위에서 기다립니다. 아이고. 자, 여기서 시간이 가는 거예요. 이 잠수함이 뜨기 전에 구축함이 못 찾고 사라지면 잠수함을 살 수 있죠. 영화에 시동 끄고 가만히 있지. 그렇죠. 시동을 걸면 벌써 소리도 잡히고 그러니까 기다리는데
그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핵 추진 잠수함이라면 여기서 이론적으로는 영원히 안 올라오니까 구축하면 그냥 가야겠죠. 하지만 디젤 잠수함일 경우에는 언젠간 올라와야 되거든요. 잠수 위에 그러니까 두셔야 그 되니까. 위에서 기다리니까 사실은 여기서 승패가 또 나버리는 거예요. 아하, 재밌다. 디젤 잠수함의 한계를 보완한 완성형 무기 체계가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거기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한계점, 속도, 그리고 자망, 시간, 핵 연료를 농축을 하면 이게 40년, 원하면 60년까지 가요. 그래서 이제 자폐를 제대로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느냐? 간단해요. 그냥 그 화력 발전소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 그 석탄이나 가스를 태우는 게 아니고 원자력 연료가 들어가서 거기 중성자를 퍼넣으면은 산소가 필요 없이 계속 핵 분열이 되고 엄청난 열이 나온다. 보통 우리 히로시마, 나가사키 아까 전술핵 잠시 나왔는데 한 도시를 없앨 만큼 그거를 그건 이제 100만 분의 1초 동안에 핵 반응이 끝난 건데 그건 그렇지 말고 오랜 시간 동안 40년, 60년 그건 천천히 그러니까 독주하고 맥주 정도 차이? 그럼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들어가고 그리고 열이 난단 말이죠. 그리고 소리를 주기 위해서 또 방음 장치도 하고 또 원래 터빈이 워낙 세게 돌아가니까 그걸 감속시키면서 또 제동 걸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마찰열이 대단하단 말이죠. 이거는 최고 기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압력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으로 하면 이제 두께가 또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크기가 클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이 두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공기 부피를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0m, 긴 거는 180m. 180m면은 우리 그 축구장 2개 정도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폭이 뭐 45, 50m. 그래서 굉장히 커지는데 근데 이게 지금 북한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크롬이 들어간다, 몰리브, 티타늄 그 비행기 원료처럼. 그리고 거기 이제 요즘은 파이버 글래스니까 광섬유가 들어간다. 그리고 뭐가 들어간지 아세요? 고무도 붙여야 돼요. 고무요? 완충돼서. 그래서 그걸 잘 모르시는데 어쨌든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합성 재료가 제작 기술이 북조선에는 없죠. 아직은요. 다른 사실입니다. 없다고 방심하면 안 돼. 내가 맨날 그랬어. 핵무기 만든다고 할 때 우리 북한 없다고 그랬는데 그랬죠. 만들어냈어. 맞아. 근데 지금 그 핵 추진과 디젤 추진 장단점의 결정적인 차이는 또 이게 있어요. 육해 공군 전투에서 지상전, 공중전, 해전에서 가장 불리한 게 뭔지 아세요? 해군? 해전이에요. 왜냐면 숨을 데가 없어. 맞아. 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뻥 뚫려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스피드가 제일 중요해요. 먼저 찾든지 먼저 도망가든지 멀리 도망가든지 빨리 쫓아가든지. 디젤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엔진, 디젤 엔진이죠. 그다음에 발전기, 축전기가 잠수함 안에 몇 퍼센트 차지하는 줄 아세요? 공간을요? 정확하게 절반이요. 정확하게 절반이요. 그렇게 많이? 반이 엔진이에요, 반이. 와, 엔진이 엄청 크네. 그런 반면에 핵 추진 잠수함은 그 엔진 부분이 몇 퍼센트? 많아봤자 33%요. 그 말은 뭐냐면 뭐 이 추진체의 무슨 뭐 기술적 우월성을 떠나가지고 핵 추진 잠수함이 가벼워요. 그래서 멀리 도망갈 수 있고 빨리 추격을 할 수가 있어요. 속도도 빠른데 무게도 가볍고. 그렇죠. 안에 있는 또 이 공간 활용도도 높고 당연히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공간 활용도가 높다 보니까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한 발에도 더 우리가 장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와, 진짜 이 전술핵 잠수함에다가 이 핵 추진력까지 이게 보태지면은 진짜 위력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위협적이에요. 와. 이게 핵 추진 잠수함이 무서운 거는요. 뭐 이렇게 무슨 뭐 고래처럼 돌고래처럼 위로 자꾸 나갔다 모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안 보여. 그냥 밑에서만. 밑에서 너무 무서워 다니다가 가만히 머물고 있다가 팍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화 크림슨 타이드라고 핵 잠수함 관련된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명대사가 나옵니다. 지구의 운명을 결정지을 사람이 지구상에는 딱 3명 있다. 미국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핵 추진 잠수함 함장. 와. 핵 추진 잠수함 함장. 와. 그 정도야? 그 정도예요. 맞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북한이 핵 잠수함을 운영한다. 이거는 정말 선을 넘은 것인데 왜냐하면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 레이더에 안 잡혀요. 한번 쏙 들어가 버리죠. 어디 있는지 몰라. 얘가 부산 앞바다에 뭐 그쪽으로 가고 있는지 울진 핵 발전소 앞에 와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지금 북한이 무슨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이 뭐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근해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얘가 불쑥 튀어나와서 안 올라와도 돼요? 여기서 전술핵 한 방을 우리 대한민국에 쏜다? 이거는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 재앙 그 자체입니다. 정말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이걸 우리가 접근해야 돼요. 그동안에는 사실 저희가 북한 잠수함을 위성이나 이런 건 대북 감시 장비로 다 체크를 할 수가 있었죠. 공화보일러 공장에서 만든다. 아니면 뭐 장전항 기지에서 출격한다, 들어온다. 맞아. 그런 것들이 이제 길어야 북한이 연근해에서 잠수함이 움직이는 게 한 2, 3일 주기거든요. 2, 3일마다 한 번씩은 어쨌든 올라와야 되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뭐 미군 같은 경우에는 동해 쪽에 북한 잠수함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해로까지 다 파악하고 있고 또 잠수함의 고유 그 음파가 있거든요. 엔진 때마다 소리가 다 있죠. 다른 그것들을 다 탐지해가지고 지나가는 거를 체크해서 이거는 어느 배가 움직인다는 것까지도 다 체크를 하는데 이제 이 핵 추진 잠수함이 북한이 도입이 되고 핵무장이 이제 잠수함으로까지 옮겨온다면 그 은익성, 잠수함의 고유 은익성이 거의 이제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 집 나갔던 잠수함이 한 1년쯤 후까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전쟁이 개시되면 거기서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미 북한이 지금 핵 추진 잠수함 없잖아요. 북한 잠수함 전력의 3분의 1은 우리 군이 파악 못하고 있어요. 어디로 갔는지. 사실은 그 숫자가 많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더 많이 감시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그럼요. 거기서 이제 놓치는 잠수함들이 생긴다. 그런데 사실 이 자망 중인 잠수함,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잠수함에서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을 발사한다.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실은 딱딱한 지면에서 우리가 그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도 그 미사일의 어떤 성능을 그 성공시키기 또 그 이 미사일이 발사된 상태에서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물 속에서 잠수함에서 전술핵을 쏴서 타겟에 정확하게 맞춘다?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북한이 그 ICBM 그 발사 실험을 했잖아요. 이만거에서 많이 봤었는데 쫙 나오는 거 있잖아요. 뮤직비디오처럼. 그거 많이 봤었거든요. 아니 근데 그 당시 그때 이동식 그 발사할 때 그 발사대가 진짜 너무 불타 없어질 정도로 파워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엄청 크다. 근데 완전 이야. 돼지가 흔들릴 정도인데. 이야. 엄청나네. 다시 봐도 어마어마한 추진력입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저런 거를 이렇게 ICBM 발사를 해. 근데 저렇게 막 진짜 치축이 울리는데 이걸 물속에 있는 데서 이렇게 약간 위로 떠올라서 여기서 쏴? 파도도 치고 뭐도 하는데 여기서 움직이는데 이거를 압력을 이겨내? 이게 말이 되나요? 대단한 기술이야.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일단 물에서는요,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탄 일단은 물로 쏴요. 수압으로. 일단 수직 발사관 있잖아요. 그걸 피스톤처럼 엄청난 수압으로 해가지고 일단 띄워요. 띄우면 이제 이게 튀어오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단 수압을 견디고 와야 되니까 너무 깊이 그러면 못 올라. 실력이 있으면 깊이 몇십 미터 내려 보통 그렇지 못하죠. 쏘면 이제 일단 수압 때문에 튕겨 오르는데 그때 최선 방향을 제대로 잡아줘야 되죠. 그렇죠. 일단 그 상태에서 올라오죠. 그런데 이제 수면에 나타나는 순간 중력 때문에 기울어져요. 그렇죠. 그때 이제 점화가 되는데 이 점화는 시점에서 그리고 이 위치 각도에서 벌써 어디 떨어질 건지가 정해진단 말이죠. 이게 유도탄이 아니고 탄도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그냥 시연은 되지만은 목표물에 못 가죠. 한도탄이라면 아주 정밀한 타격은 쉽지 않겠네요. 아, 그러니까 지금 발사 순간에 모든 게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 이제 통제하는 게 관건이죠. 유도탄은 그러지 않아도 돼요. 눈이 달려있기 때문에 가면서 바꾸잖아요. 지금 저기 하마스 전쟁 때 보셨죠? 근데 이건 그게 안 돼요. 그냥 가면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저 포병들이 포 쏘듯이 일단 맞아요. 발사 순간에서 이미 다 결정이 돼요. 모든 게 이걸 어떻게 탄착지가 맞춰? 정지가 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 점에 나올 때 어떤 수압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각도로 저기 수면에 띄울 건지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정화시킬 건지. 선생님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돼.
지금 여기 쐈어. 파도가 바다는 어떻게 돌지 몰라. 바닷물이 막 돌아. 막 진도 막 이런 데 가면 세요. 여기서 나와서도 파도도 있고 바람도 있어요. 바다 바람. 날씨. 근데 이걸 정확히 맞춰가지고 탱 하고 거기까지 가? 그게 이제 시뮬레이션 기술이죠. 미리 미국은 이걸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마 북한도 곧 따라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유체역학 기술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계 조건을 가지고 많은 그 적이 모사를 한 다음에 어떤 위치에서 전자적으로 실험을 하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시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익스페리먼트하고 테스팅이 다른다는 말이죠. 테스팅은 실수를 하면 주변 국가에 정말 시정적결함이 될 겁니다. 왜냐면 지금 홋카이도 위로 날아가는 거 있을 때 일본 난리 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잠수함에 떨어지죠. 더 큰 실수죠. 올라갔다가 잘못되면은 그렇죠. 굉장한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원치 않지만은 자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SLBM은 ICBM 그런 대륙간 탄도탄 육지에서 육지로 또는 공중에서 육지로보다 훨씬 더 어려운 기술이죠. 왜냐하면 이게 잠수 밑에 받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SLBM.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submarine. 그다음에 Eden launched ballistic missile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탄. ICBM은 땅에서. 컨티넨탈 대륙에서 대륙으로 하는 탄도탄. 무섭다. 이게 진짜 만화나 영화에서 보면 멋있는 얘기지만 그렇죠. 우리 머리 위에서 지금 우리 죽겠다고 저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끔찍한 얘기예요. 맞아요. 자, 근데 SLBM이라는 건 뭐 싫고 또 저기다가 미사일 싣고 이제 잠수함이 왔어요. 근데 이게 팍 하고 발사를 했어. 이때 요격할 수 없냐는 거지. 미리 알아가. 언제 쏘는지 알고. 이때 요격. 이게 안 미리 되면 알아야지. 진짜 이거는 무서운 일이잖아요. 숨어있다. 저희가 이제 ICBM하고 SLBM 차이 가장 큰 차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ICBM 쏘게 되면 그 발사 원위치가 바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리고 준비 사정 징후도 파악이 되고. 근데 각도랑. 잠수함 같은 경우는 SLBM 빵 쏘면은요 잠수함 그 밑에 없어요. 이미 어디 가 있어요. 그럼 공격조차 못 하는 거예요. 요격도 힘들고. 어딘지 모르고. 아니 그리고 이미 발사했는데 그 잠수함 공격해서 뭐 하겠어요? 일단 미사일을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잠수함이라는 게 물속을 다니는 배잖아요. 네. 인공위성에서 일단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으로 뭐 모든 걸 다 잡는다 하더라도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숨어 있다가 갑자기 슬쩍 올라와서 잠수함 모습도 안 드러내잖아요. 톡 쏘고 싹 또 사라져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요격이고 뭐 하려면은 어디서 나타날지를 알아야지 요격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좀 어려운 말을 쓰자면 콜드 런치 기술이거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바닷속에서 이 SLBM 미사일이 풍 튀어오르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열이 하나도 발생을 안 해요. 수압 또는 가스 퉁 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통 쐈을 때 요격을 할 수가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위에서 가야죠. 콜드 런치라 열이 없어서 열감지가 안 돼요. 감지가 안 돼요. 그런데 SLBM을 갖고 있는 잠수함을 탐지하려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인공위성. 두 번째는 해상과 하늘을 감시하는 레이더. 세 번째는 바닷속을 보는 소나. 그런데 인공위성과 레이더는 이미 무용지물이에요. 잠수함에 한해서는. 예.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그나마 음파를 내보내서 물체의 음파가 딱 부딪혀서 반사되는 신호를 감지하는 이 소나밖에 없는 건데 제가 사실은 우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P3C 초계기에 탑승을 해서 소나로 북한 잠수함을 관측하는 작전에 동행 취재를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근데 동해바다 위에 망망대해에서 엄청나게 큰 우리 해군의 P3C가 가장 좋은 소나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어요. 여러 개. 그 동해바다를 지그재그로 운행합니다. 저고도로. 왜냐? 바다가 넓어요. 둘째, 그 넓은 바다에 잠수함이 어디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지그재그로 저고도로 비행을 하는데 그래도 감지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소나 기술상 소나 레이더의 탐지 거리가 끼케야 30km 반경 좁다.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잠수함이 바다 깊숙이 들어가 있거나 잠수함이 굉장히 불규칙 기동을 할 경우에는 소나로 잡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 그래? 속도 빠르고 이러면. 그래서 저 그때 타서 독도만 보고 왔어요. 아, 잠수함 보고 뜬 김에 독도나 보고 옵시다. 생각해 보세요. 무전 연락을 하던 낚싯배 하나가 표류를 해도 그걸 찾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 거죠. 맞아요. 헬기 뜨고 사실 뭐하고 다 하는데. 저런 최신의 장비를 갖추고 물속에서 숨어버리면 그걸 무슨 방법으로 이제 찾겠냐. 그러니까. 아, 이건 바다에서만큼은 잠수함이 압도적이네요.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라는 이야기를 하죠. 또 북한에서는 잠수함을 바다의 포식자라고 그러잖아요. 무조건 가져야 된다. 김일성 때부터. 한마디로 이제 북한군의 은닉성,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공격할지를 모르는 그 기습성에 일단 이제 방점을 찍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전 세계 전투사에서 유례가 없는 어떤 기상천외한 발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 김정은하고 노동당 군수공업부는 이것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받게 하는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아마 김정은도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기습 공격하는 거 보고 아마 많은 힌트를 얻어서 야 이거 더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특히 미사일 같은 경우에 뭐 저수지에서 쏜다 또 이동식 발사대에서 쏜다 이랬는데 이동식 발사대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한미정보당국이 다 파악을 하거든요. 산음동 미사일 공장에서 나와서 어떻게 이동하고 저 육중한 게 움직이는데 뭐 모를 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위장막을 씌울 수도 없고. 근데 한 가지 북한이 이제 열차에 도대체 이 미사일을 싣고 가다가 그렇죠. 갑자기 기동을 해가지고 미사일을 세워가지고 쏘는 이런 장면들이 막 북한 TV에 공개되고 이랬거든요. 네네. 야 정말 기상천외하다. 터널에서 열차가 나와서 아 화물차가 나왔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위에 뚜껑이 윙탑차처럼 열리더니 건물도 아니고 저게 이제 초음속 미사일이에요. 야, 저 차도 다 녹았어. 난데없다. 하여튼 희한한 거를 막 잘 만들어줘. 북한이 열차가 아무리 뭐 열악하다 그러지만 그 노선을 따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지하 터널과 연결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포착이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저 머리로 비료를 뿌리면 아니 기차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왜 이용하는지 알겠는데 아니 뭐 이 저수지나 이 호수에 미사일을 발사 시험을 한다?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뭐 뭔가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김종희 동무가 그걸 잘 모르는구만 기래. 그거야. 이 전 세계적으로 그 어디에서도 시도한 적이 없지만 우리 북조선에서만 그걸 시도하지 않았겠어? 예, 맞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이 남조선 승냥이들은 아무도 모를 거야. 잘들 생각해보라고. 북조선에 호수가 몇 개이고 저수지가 몇 개인지 생각해보라고. 그거 어떻게 해요? 자기 국민들은 숫자도 못 세면 조금만 세고 앉아가. 그러니까 북한에 호수하고 저수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그 잠수함을 만들기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요. 북한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은밀하게 공격을 할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있는 그 호수들에 플로팅 기술이라 해가지고 물 밑에다 잠수함 미사일을 숨기는 거예요. 아이고. 호수에서 발사하게 되면은 사실은 북한에 호수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한미 당국의 정찰 위성이 많다고 해도 동시에 다 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이용해서 북한이 이렇게 전략을 만든 건데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 참 돈이 없구나. 돈이 없어가지고 무기를 제대로 개발을 못하니까 어떻게든지 꽁꽁 숨겨가지고 그냥 기습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그런 전술을 쓰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전술 전략. 무슨 마징가 제트 풀장 갈라지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진짜 김정은이든 저 짭정은이든 나쁜 방향으로 정말 제갈공명 뺨치는 전략 맞아요. 그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막 짭정은이 말한 것처럼 북한의 호수와 저수지가 몇 개입니까? 이걸 마음 먹고 여기서 이제 그 SLBM을 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우리 한미 감시 자산이 그걸 다 감시해야 돼요. 모든 저수지와 호수를. 그러네. 이게 얼마나 그 전략 낭비입니까? 이거. 그렇죠. 그래 만약에 저수지와 호수 몇 개가 우리가 놓쳤다 감시를. 그럼 엄청나게 큰 뭐라고 할까 이게 그 위협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정말 안 좋은 방향으로 머리 잘 썼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SLBM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건 뭐 이제 누구나 알겠는데 북한같이 SLBM 호소국
들이 진짜 이거를 외국이 아니고. 김군옥함에서 만약에 쏠 수 있다면 진짜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할 수 있죠. 하고 근데 있죠. 사실 북한이 아까 영상 봤잖아요. SLBM을 성공했다라고 공개했던 영상을 두고 진위 논란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만큼 SLBM이 사실은 어렵다는 거죠. SLBM의 시험은 총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이제 지상에서 발사하는 연습, 그리고 수중에서 발사하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에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하는 것, 총 3단계로 나뉘는데 우리나라는 이 마지막 기술 개발 단계인 잠수함에서 쏘아 올리는 것까지 다 성공을 해서 사실은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야, 우리나라의 이 성공한 영상부터 좀 보시죠. 야, 진짜? 야, 이 뚫린다. 뭐지? 21년 9월이요? 우리나라는 이제 잠수함에서 실제 쏘아 올린 영상까지 다 공개를 했어요.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에 탑재된 SLBM이 수중에서 발사됩니다. 남해 이어도 방향으로 계획된 사거리 400km 정도로 비행해 목표 지점을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SLBM을 발사해서 명중까지 성공한 나라가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5 여섯. 미국. 7개 국가밖에 안 돼요. 7개 국가밖에 안 돼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중국, 그 다음에 대한민국. 아, 듣자 하니까 내래 안 나설 수가 없겠구만 이거. 아니, 우리나라가 정확하게 2016년도에 첫 SLBM을 발사를 했습니다. 북극성 1호 기억 안 납니까? 우리가 이미 SLBM의 보유국이니까 남조선은 8번째가 된다고 하는 게 맞는 기디.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논란은 저희가 이제 한국이 SLBM 성공하고 계속 있었어요. 한미 당국이 2016년도에 북한이 북극성 1호를 잠수함이 아닌 바지선에서 발사했다라고 이렇게 판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발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잠수함이 콜드론칭을 했을 때 그 압력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서 있는 상태가 아니라 기동 중에 발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응일성도 올라가는 건데 사실은 북한이 아직 그 압력을 이길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냐 했을 때는 뭐 한미 당국자들 모두가 조금 퀘션 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김군옥 영웅함에 장착돼 있다는 SLBM 얘기만 했는데 사실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제가 잠수함 모형 하나를 들고 왔는데 꽁치급인데. 북한의 이제 김군옥 영웅함은 아니지만 이 러시아의 잠수함 모형을 통해서 좀 얘기를 해 보자면 이 앞에 함수 부분에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북한이 인공기로 굉장히 가려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 함수 부분 안에 무언가를 숨긴 것이 아니냐. 특히 지난 7월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이것을 장착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북한의 핵 어뢰, 헤일이라고 불리는 어뢰가 이 앞에 함수 부분에 탑재됐을 수도 있다. 그래서 북한이 일부러 좀 크게 만들어놨고 가려놨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실 안보 문제는 더 심각해지죠. 이거 앞에로 쏴서 이렇게 저 헤엄쳐 가는 거? 오래 바다 안에서 폭탄. 이럴 경우에 좀 더 심각해지는 거죠. 이른바 김군옥 영웅함에 이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SLBM 외에도 핵 어뢰, 헤일이라고 하죠. 쓰나미. 쓰나미죠. 이 둘을 다 발사할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요. 북한에서는 이미 지난 3월부터 수중 핵 어뢰 헤일 1, 2 수중 기폭 실험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어뢰가 지나가네. 지나가는 거예요? 뭐 폭발했네. 뭐가 폭발했어? 수중 폭발로 초강력적인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 적의 함선 집단들과 주요 작전항을 파괴 소멸한 것입니다.
북한이 비밀 병기라고 부른 해일은 자망으로 은밀하게 목표 지점에 도달한 뒤 수중 폭파해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 항구 등을 타격하는 무기입니다. 와. 국방과학연구기관에서 4월 4일부터 7일까지 수중 돌양무기 체계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해거울에는 지난 4일 함경남도 가진항에서 출발했습니다. 동해에 설정된 타원 및 팔자형 항로를 따라 1000km를 71시간 6분간 자망했고 어제 목표 수역인 함경남도 단천시 앞바다에 도달해 수중 폭파했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시험 폭파한 핵어뢰를 해일 2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지난달 24일 해일 첫 공개 당시 자망 시간 59시간보다 11시간 넘게 늘어났고 나흘 뒤 공개된 해일 1형의 자망거리 600km보다 400km 더 길어지는 등 성능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큰 파도 같기도 하고 핵 어뢰라고 하니까 이게 아니 방금 영상만 봐도 사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실감이 좀 안 나는데 영상만으로는 으시시하죠. 예, 이게 무기로 쓰이면 어느 정도의 위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면 아마도 작더라도 수십 킬로톤, 그러니까 수만 톤 정도니까 이게 그 항만에 도착한다 치면은, 그리고 만약이라도 이 저기 핵 추진 잠수함 확보한 상태에서 태평양 이상에 쏜다면 이제는 사정권이 굉장히 멀어지는 거란 말이죠. 전 세계가 들어간다고. 이게 아마 이 모양을 보니까 그 러시아의 그 포세이돈이라는 거거든요. 포세이돈 그 저기 바다의 해신이죠. 그건 이제 무려 200만 톤짜리인 2메가톤. 그러니까 히로시마 폭탄의 100배 내지 130배 정도? 100배 내지 130배 정도? 한번 상상을 해봐. 100배? 포세이돈. 와. 130배. 물기둥이 오겠네.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봐. 그러니까 히로시마 130개가 날아갈 만한 그런 해일이 덮쳐버린 웬만한 대도시가 전부 그냥 잠기는 거죠. 그러니까 막아낼 도리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공중망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뢰 오면 진짜 이건 어디서 언제 올지 뭐. 그리고 이 기동이 굉장히 기형적이잖아요. 그냥 탄도탄이 아니고 기동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목표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거의 종국의 무기다, 궁극의 무기다 이렇게 불리고 네. 사실 포세이돈보다 지금 해일이 뭐 위력이야 훨씬 더 작지만 그렇다고 우리 입장에서는 안심할 수가 없는 게 잠수함을 통해 가지고 해일을 쏜다든가 폭발시킨다 이러면은 엄청난 위력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6.25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결국 주한미군의 전투 수행을 위해서는 오키나와나 후텐마나 이런 후방기지에서 군수물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잠수함을 이용해 가지고 해일 같은 거를 폭발시킨다 이러면은 군수 보급로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합니다.